야, 청소부 주제에 눈을 마주쳐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따르냐?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가정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흘러내린 머리 사이로 흑장미 문신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대저택의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한영도, 빚 갚을 시간이다. 조폭들이 들이닥치며 회장을 향해 총을 겨눴죠.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가정부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청소는 이제 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자 단 1초 만에 3명이 쓰러졌습니다. 피어오른 흑장미 문신.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 왔던 걸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저택은 햇살 아래서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죠. 대문을 통과한 유가연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가정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의 눈빛은 단순한 가정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유가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유가연은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모두 비싼 작품들이었죠. 하지만 유가연의 관심은 예술품이 아니라 이 집의 구조와 동선에 있었습니다. 계단의 위치, 방문들의 간격, 창문의 높이까지 모든 것이 유가연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 70대 노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영도 회장이었죠. 집사가 유가연을 소개하자 한영도는 신문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가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지만 유가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한영도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죠. 이력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영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도 투박하고 눈빛이 왜 저래? 가정부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유가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유가연의 목덜미를 비쳤습니다. 셔츠기 사이로 무언가 검은 문양이 살짝 드러났다가 사라졌죠. 한영도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집사의 눈에는 잠깐 포착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한영도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집사가 유가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유가연에게 배정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뒷마당이 보였죠. 가방을 내려놓은 유가연은 셔츠의 첫 단추를 풀었습니다. 목덜미 아래로 흑장미 모양의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장미는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숫자 7이 새겨져 있었죠. 유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문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이 지났네요.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특임조직 흑장미 팀의 암호이자 신분의 증표였죠. 한때 유가연은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팀원 번호 7번 유가연. 하지만 15년 전 어느 날 흑장미 팀은 작전 중 전멸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유가연뿐이었죠. 유가연은 가방 속에서 낡은 금속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무게감 있는 만년필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광택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가연의 상관이었던 흑장미 1번이 남긴 유품이었죠. 만년필 안에는 잉크 대신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유가연은 정원에서 움직이는 경비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략 6명 정도가 교대로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보였죠. 하지만 유가연에게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재빨리 만년필을 서랍에 넣고 셔츠 단추를 잠갔습니다. 문을 열자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녁 준비를 부탁하신다고 전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1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각종 조리 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정부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유가연은 다양한 신분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유가연은 이 집의 동선을 더 파악했습니다. 부엌에서 식당까지의 거리, 뒷문의 위치, 비상구의 존재 여부까지 모든 것이 유가연의 계획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한영도 회장은 자신이 누구를 집에 들인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고 한영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유가연은 공손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한영도는 한 입 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왜 이래? 처음이라 회장님 입맛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가연의 설명에도 한영도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유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저택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유가연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흑장미 팀이 전멸한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죠. 동료들의 목소리, 총성,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 유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택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유가연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청소를 하면서 저택의 모든 공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재의 서류들, 서랍 속 물건들, 금고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유가연의 눈에 담겼습니다. 한영도는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7시에 차려져야 했고 커피 온도는 60도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신문은 구김 하나 없이 펴져 있어야 했고 과일은 특정 크기로 잘라야 했죠. 유가연은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영도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 창문에 얼룩이 있잖아. 이불 깨는 것도 제대로 못해? 매일 같은 구박이 이어졌지만 유가연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했죠. 한영도는 유가연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는 유가연이 오히려 더 거슬렸던 거죠.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유가연은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간을 보니 적당해 보였죠. 하지만 한영도의 입맛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제 맞았던 간이 오늘은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유가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영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아침부터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모두 언성이 높았습니다. 유가연은 그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한영도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가 난 사람 특유의 톤이었죠. 국이 짜. 한영도가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국이 짜면 혓바닥을 닦든지 입을 닫든지. 한영도가 벌떡 일어서며 식탁을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유가연의 옷에도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유가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한영도가 유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유가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유가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하지만 유가연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영도를 바라봤습니다. 유가연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깊고 차가웠죠. 한영도는 유가연의 눈빛을 보고 잠깐 주춤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내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청소나 똑바로 해. 한영도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가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유가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유가연은 무릎을 굽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죠. 국물로 범벅이 된 바닥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손이 뜨거운 국물에 데었지만 유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유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러니한 미소였죠. 유가연은 천천히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셔츠기 사이로 목덜미에 흑장미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장미는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는 건 배웠어도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죠. 청소를 마친 유가연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만년필을 쓰다듬으며 유가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흑장미 팀의 리더였던 1번이 이 만년필로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1번은 항상 말했죠. 잉크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진실이 된다고.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유가연은 만년필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물방울들이 유리를 따라 흐르는 모습이 눈물 같았죠. 유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잉크는 검지만 오늘은 피보다 맑겠네요.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다짐이었죠. 유가연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흑장미 팀을 전멸시킨 배신자의 정체를 폭로하고 억울하게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죠.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유가연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유가연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영도라는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날 밤 한영도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복도를 지나가며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야. 흑장미 팀은 전멸했어. 증거도 없고. 유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영도는 그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유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습기가 남아 있었죠. 유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목에 흑장미 문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문신 아래로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총알이 스친 자리였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유가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가연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한영도의 구박을 들으며 묵묵히 일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유가연은 서재 근처를 지나다니며 한영도의 전화 통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한영도는 밤마다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돈은 이미 처리했다고 했잖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협박과 경고가 섞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유가연은 한영도가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뭔가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밤이 되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저택을 울렸고 번개가 어둠을 순간순간 밝혔죠. 유가연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재빨리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침없이 경비원들을 밀쳐내고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가연은 재빨리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한영도, 나와. 돈 내놓으라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습니다. 유가연은 계단 위에서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고 경비원들은 이미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한영도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강했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목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영도 기억 안 나? 3년 전에 우리 형님한테 돈 빌렸잖아. 한영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 갚았어. 갚았다고? 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돈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 형님 회사 자금 빼돌린 거 우리 다 알아. 다른 남자들도 한영도를 에워쌌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한영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오늘 여기서 만들면 되지. 남자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유가연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왔지만
남자들 중 하나가 유가연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구야? 모든 시선이 유가연에게 쏠렸습니다. 유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부의 모습이었죠. 가정부예요. 유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부? 그럼 조용히 방이나 들어가 있어. 남자 하나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였습니다. 유가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얼굴에 걸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가정부의 모습이 사라지고 냉혹한 분위기가 유가연을 감쌌죠. 남자들 중 하나가 유가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너 혹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 마주치면 죽는다는 그 요원. 혹시 당신? 남자의 말에 다른 남자들도 긴장했습니다. 유가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잘못 찾아오셨어요. 유가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겁주지 마.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남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가연이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유가연의 손이 남자의 팔을 잡았고 다음 순간 남자는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벽에 처박혔죠.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황급히 유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한 명의 팔을 비틀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거실에 탁자가 있었는데 유가연은 그것을 발로 차 날렸습니다. 탁자가 남자 하나를 강타했죠.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소는 제 일이니까요. 유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치웁니다. 남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유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용 문신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유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들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가연이 정확히 급소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한영도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부라고 생각했던 유가연이 순식간에 5명의 조폭을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신, 대체... 한영도가 말을 꺼냈지만 유가연은 한영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남자들을 확인하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유가연은 손에 든 선글라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영도는 유가연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유가연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밤새 조사를 하고 갔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깨진 화분, 금이 간 벽, 어질러진 거실이 어젯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영도는 서재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외곽의 한 대저택에서 조직폭력배 5명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이들을 모두 제압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저택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찰차들과 구급차가 보였죠.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이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침입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저택 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영도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조폭들이 실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정원 잠입요원, 대기업 회장 살해 위기 구해.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한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이었죠. 한영도는 재빨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유가연이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있었죠. 한영도가 서재에서 나와 유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당신,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한영도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정부입니다. 가정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제압해? 군대라도 갔다 왔어? 한영도가 다그쳤습니다. 유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영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호신술을 배웠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호신술? 그게 호신술이야? 5명을 순식간에. 한영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유가연의 움직임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드린 것뿐입니다. 유가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영도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가연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평범해 보이던 가정부가 갑자기 낯선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한영도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유가연이라는 여자 알아봐. 33살 가정부로 들어왔는데 뭔가 수상해.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한영도는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과거 경력 전부 조사하고 특히 군이나 경찰 쪽 경력 있는지 확인해봐. 통화를 마치고 한영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가연은 거실 청소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죠. 그리고 서랍을 열어 금속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고 유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아차렸겠죠. 유가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진짜 한영도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영도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영철이라는 이름의 동생이었죠. 15년 전 한영도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례식이 끝난 후 한영도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쌍둥이 동생 한영철이 형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대체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았으니까요. 한영철은 형의 재산과 지위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비자금 루트였죠.
한영철은 국정원 내부의 비리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뒷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 비밀을 알아낸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장미 팀이었죠. 국정원 특임 조직이었던 흑장미 팀은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 한영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흑장미 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15년 전 그날 밤 흑장미 팀은 작전 중 습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팀원 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유가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총알이 목을 스쳤지만 급소를 비켜갔죠. 유가연은 죽은 척 누워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한영철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조사 끝에 유가연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한영도 행세를 하는 남자가 바로 한영철이며 15년 전 흑장미 팀을 전멸시킨 작전의 총책이라는 것을요. 한영철은 국정원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손을 잡고 흑장미 팀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묻기 위해 형의 신분으로 숨어 살았던 것이죠. 유가연은 만년필을 쓰다듬었습니다. 만년필 속에는 흑장미 1번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잉크칩이었죠. 그 안에는 한영철의 비리와 흑장미 팀 전멸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유가연은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흑장미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그날 밤 죽었습니다. 유가연은 마지막 생존자였고 복수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가연은 한영철이 있는 서재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한영철도 유가연을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유가연의 전략이었죠. 유가연은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흑장미 문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문신 위로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유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영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의 집행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영철은 유가연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가연의 과거는 평범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0대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며 최근 몇 년간은 가정부 일을 해왔다는 기록뿐이었죠. 군 경력도 없었고 경찰 관련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유가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유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가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영철은 외출했습니다. 저녁 8시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나갔죠. 집사는 9시에 퇴근했고 경비원들도 정문과 후문에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택 안은 유가연 혼자였습니다. 유가연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침대 아래 바닥에는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는데 유가연은 특정 부분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마루판 하나가 살짝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검은색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특수한 방식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유가연은 상자의 특정 부분을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6장의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흑장미 모양이었습니다. 각각의 스티커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흑장미 1번 박민준, 흑장미 2번 최서연, 흑장미 3번 강태호, 흑장미 6번 정수진. 모두 15년 전 그날 밤 죽은 동료들이었습니다. 유가연은 스티커를 하나씩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읽으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박민주는 리더였습니다. 침착하고 현명했죠. 최서연은 저격수였습니다.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졌었습니다. 강태호는 폭발물 전문가였고 이주인은 해킹 전문가였습니다. 윤재혁은 정보 분석가였고 정수진은 의료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연은 7번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팀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죠. 15년 전 그날 유가연만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나왔던 것입니다. 유가연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흑장미 문신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을 붙일 때네요. 상자를 다시 마루판 아래에 넣고 유가연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유가연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영철의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유가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몇 초 만에 문이 열렸죠. 유가연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찾는 것은 금고였습니다. 한영철이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죠.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특정 책을 당겼고 책장이 옆으로 밀려나며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습니다. 유가연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번호를 맞추기 시작했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현금 다발,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상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연이 찾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쪽 깊은 곳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열쇠는 다른 곳을 여는 것이었죠. 유가연은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또 다른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방금 찾은 열쇠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15년 전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흑장미 작전 관련 보고서들이었죠. 한영철이 보관하고 있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유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맨 증거를요. 보고서에는 흑장미 팀의 작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전 실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영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영도가 아니라 한영철의 서명이었죠. 한영철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흑장미 팀을 제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유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가연은 자신의 만년필을 생각했습니다. 흑장미 1번 박민준이 남긴 만년필 속에는 암호화된 잉크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전 당시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죠.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문서 파일 모두가 압축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죽기 직전 그 칩을 만년필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유가연에게 만년필을 건네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유가연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책장도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가연은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유가연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잉크통을 빼내고 내부를 확인했죠. 그곳에 작은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유가연은 노트북을 켜고 칩을 연결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15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흑장미 작전 최종 보고, 한영철의 비리를 확인했다. 증거 확보 완료. 그리고 총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기록이었죠. 유가연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영철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유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다음 날 오후 유가연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죠. 오후 3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철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표를 위한 자리였죠. 한영철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한영철은 유가연을 힐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까지는 돌아올 거야. 식사 준비해둬. 한영철의 명령에 유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철이 현관을 나서자 유가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간단히 했죠. 가방에는 노트북과 서류들, 그리고 만년필을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유가연은 셔츠 깃을 열었습니다. 목에 흑장미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유가연은 그 문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해온 표식이었죠. 오늘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선 유가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자회견장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죠. 유가연은 호텔 로비에 도착해 회견장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층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자 복도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회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유가연도 사람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유가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은 넓었습니다. 앞쪽에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뒤쪽에는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유가연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한영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영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한영철을 향했죠. 안녕하십니까? 한영도입니다.
한영철은 자신을 한영도라고 소개했습니다. 15년 동안 해온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영철을 한영도 회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영철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영철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유가연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유가연을 가리켰고 마이크가 유가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유가연에게 쏠렸죠. 한영철도 유가연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한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가연을 알아본 것이죠. 회장님, 아니 한영철 씨. 유가연이 이름을 부르자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영철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죠. 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한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가짜입니다. 유가연의 선언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들이 유가연을 향했습니다. 한영도 회장은 1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저 단상에 서 있는 사람은 쌍둥이 동생 한영철입니다. 유가연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장례식 기록, 그리고 신분 도용의 증거들입니다. 한영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 대체 누구야? 한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유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유가연입니다. 국정원 특임조직 흑장미팀 7번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흑장미팀이라는 이름에 몇몇 기자들이 반응했습니다. 1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15년 전 흑장미팀은 국정원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 한영철의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형의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 거래들이었죠. 유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은 우리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전 정보를 빼돌려 우리를 습격했죠. 6명의 동료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한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 있습니다. 유가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던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흑장미 1번 박민준이 남긴 기록입니다. 음성 파일, 영상 파일, 그리고 한영철이 직접 서명한 작전 지시서까지 모두 있습니다. 화면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였죠. 흑장미 작전 최종 보고. 한영철의 비리를 확인했다. 형 한영도의 사망 후 신분을 도용하고 한영철이 단상을 내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한영철에게 집중시켰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유가연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서류 사진들, 금고에서 찾은 문서들, 그리고 만년필 속 칩에 저장된 모든 기록들이었습니다. 회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죽였던 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유가연은 한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셔츠 깃을 열었습니다. 목에 흑장미 문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죠. 흑장미 7번 유가연. 오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한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경찰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유가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한영철, 신분 도용, 자금 세탁,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한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영철은 고개를 들어 유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죠. 넌 죽었어야 했는데. 한영철의 중얼거림에 유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한영철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견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유가연은 차분했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고 드디어 끝이 난 것이죠. 유가연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회견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영철의 체포 소식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5년 전 흑장미 팀 전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국정원은 긴급 조사에 착수했죠. 한영철이 쌓아올린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한영철의 모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회사 계좌, 개인 계좌, 부동산까지 모두 압류되었죠. 한영철이 형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들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법 자금의 흐름이 하나씩 밝혀졌고 연루된 사람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가연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실을 들락거리며 진술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증언했죠. 힘든 과정이었지만 유가연은 담담하게 이겨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영철의 범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신분 도용은 물론이고 자금 세탁, 횡령, 배임, 그리고 흑장미 팀 살해 교사까지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영철은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체포 당시부터 불안정했던 심리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이죠. 구치소에서 식사를 거부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한영철은 특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유가연은 병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영철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거짓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말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유가연은 한영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6명의 동료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요. 며칠 후 유가연은 한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흑장미 팀 생존자로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죠. 유가연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증언하는 것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당일 유가연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공간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유가연 맞은편에 앉았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앵커의 질문에 유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련하지만 동시에 슬픕니다. 동료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흑장미 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그 정의를 지키려다 희생되었습니다. 유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숨어 살았습니다. 한영철을 추적하면서도 정체를 숨겨야 했죠. 여러 직업을 가졌고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나요? 앵커의 질문에 유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유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청소했을 뿐이에요. 유가연의 말에 앵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요? 네. 먼지를 닦고 나니 진실이 남더군요. 저는 그저 가려진 것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한영철이 숨긴 거짓말들을 걷어냈죠. 유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흑장미 팀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유가연은 목의 문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셔츠기 사이로 흑장미가 살짝 보였죠. 이제 편히 쉬세요.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죠. 인터뷰가 끝나고 유가연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유가연은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고 흑장미 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흑장미 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흑장미 팀원 6명을 기리는 자리였죠. 유가연도 참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묘지 앞에 섰습니다. 6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흑장미 스티커 6장을 꺼냈습니다. 각각의 비석에 하나씩 붙였습니다. 박민준, 최서연, 강태호, 이주희, 윤재혁, 정수진. 모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유가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비석들을 비췄죠. 그날 저녁 유가연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약해둔 곳이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죠. 이제 유가연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유가연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박민준이 남긴 유품이었죠. 유가연은 만년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영철의 재판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했습니다. 한영철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건강도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유가연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한영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유가연은 목에 흑장미 문신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문신도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유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이.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유가연의 삶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철의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은 자주 연기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한영철이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영철을 짓눌렀던 것이죠. 유가연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저 끝난 이야기일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끝을 위해서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유가연은 우산을 들고 한영철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외각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었죠. 경비가 삼엄했지만 유가연은 면회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특수병동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유가연을 확인하고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한영철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유가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침대, 작은 창문, 간단한 가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한영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70대의 노인이 아니라 80대처럼 보였습니다. 한영철은 유가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왜 왔어? 한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산을 구석에 세워두고 한영철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방 청소 왔습니다. 유가연의 말에 한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정부였을 때 유가연이 하던 말이었죠. 아직도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유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물방울들이 천천히 흘러갔죠. 왜 왔는지 알아? 유가연의 질문에 한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한영철이 유가연을 돌아봤습니다. 작별 인사? 네. 이제 끝이니까요. 진실도 밝혀졌고 정의도 이뤄졌으니까요. 유가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흑장미 스티커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이었죠.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흑장미,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구나. 한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유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어요. 동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미안해. 갑자기 한영철이 말했습니다. 유가연은 한영철을 바라봤습니다. 한영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살기 위해서, 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6명을, 당신의 동료들을 죽인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유가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영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꿔. 그들의 얼굴이 보여. 당신의 얼굴도 보이고. 15년 동안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어. 진실에게. 한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와 고통이 담긴 눈물이었죠. 유가연은 한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유가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비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축축하지만 상쾌한 냄새였습니다. 유가연은 흑장미 스티커를 창틀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 가방에서 꺼낸 검은 선글라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 만년필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세 개의 물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제 다 닦았으니 곧 지워질 거예요. 유가연의 말에 한영철은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흑장미, 선글라스, 만년필. 유가연이 15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영철이 물었습니다. 유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갈 거예요. 평범하게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유가연은 한영철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가연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자 비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렸죠. 유가연은 우산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꽃잎이 날아왔습니다. 벚꽃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분홍빛 꽃잎들이 유가연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유가연은 셔츠 깃을 만졌습니다. 목에 흑장미 문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신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슬픈 추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가연은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것이었죠. 흑장미 팀의 공식 명예회복 행사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가연은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차를 마시며 유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15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졌으니 새로운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유가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창가에 놓아둔 흑장미 스티커는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선글라스와 만년필도 누군가가 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 진실, 그리고 희생. 흑장미 팀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었죠. 유가연은 목의 문신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쉬겠습니다. 카페를 나선 유가연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길을 밝혔죠. 흑장미 7번 유가연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 명의 평범한 여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검은 장미 꽃잎처럼 보이는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죠. 유가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안녕.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